이겁니다. 토크나이즈드, 분할된 세계를 소유하려는 블랙록의 계획이라는 기사가 어, 있었는데 이건 비트코인 매거진이라는 그 언론사에 올해 2월 6일 날 나왔던 기사입니다. 근데 저도 이 기사를 이제 위원장님으로부터 이렇게 받아서 보니까 너무 길어요. 굉장히 깁니다. 그래가지고 다 읽어보진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토론을 위해서 조금 읽다 보니까 어떤 내용이 나왔냐 그러면 블랙록의 레리 핑크가의 어떤 계획을 갖고 있냐에 대해서 조금 뒷부분에 조금 나오던데 그걸 약간은 좀 소개를 시켜 드리는데 레리 핑크의 모든 것을 토큰화하겠다는 약속에 따라 블랙록의 레리 핑크는 모든 것을 토큰화하겠다는 얘기예요. 돈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 여러분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자연을 토큰화하려는 노력은 이미 탄소를 훨씬 넘어섰다는 겁니다. 자연이라는 게 뭐겠어요? 공기도 물론 자연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자연 자산 기업이라든지 또는 내재적 교환 그룹이라는 NAC와 IEG 그룹을 설립했답니다.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타자 개발 은행 시스템의 라틴 아메리카 지부인 미주 개발 은행은 록펠러 재단과 함께 자연 자산 기업 NAC의 배후에 있는 기관인 내재적 교환 그룹 IEG를 설립했다. 근데 얘네들이 뭐냐? 자연상에 있는 모든 것을 토큰화하려고 미리 밑밥을 깔기 위해 필요한 어떤 이런 회사들을 설립을 했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IEG에 따르면 NAC는 자연 자산과 이를 금융 자본으로 전환하는 메커니즘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자산군을 개척합니다. IEG는 이러한 자연 자산에는 그러니까 그들이 토큰화하려는 자연 자산에는 뭐가 있냐면 깨끗한 공기, 물, 식량, 의약품, 안정적인 기후, 인간 건강 및 사회적 잠재력을 제공하는 생물학적 시스템이 그런 것들을 전부 다 토큰화한다는 얘기예요. 토큰화해서 디지털화한 다음에 그들이 통제한다는 얘기입니다. 예. 이제 그럼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누릴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들이 뭔데 이런 것들을 자기네들이 토큰화 해가지고 관리하고 통제한다는 겁니까? 그들이 뭔데? 그들이 뭐예요? 안철수가 얘기한 관료들이죠. 경제인,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앞으로 이들이 지배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들이 여러분들을 지배하기 위해서 계획은 착착 진행 중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들의 계획대로 되면 디스토피아란 말 정도가 아니라 디지털 헬이 될 수가 있어요. 예, 보면 NAC가 자연의 상품화와 분할을 기반으로 하는 이 거대한 새로운 자산군에서 막대한 이익을 창출하도록 설계되었다고 인정을 했다는데 보면 이미 시범 사업을 하고 있는 나라가 어디냐? 코스타리카와 같은 중남미 국가에서 NAC 시범 사업이 지속되고 있다. 근데 일부 기업들은 이미 이런 자연 자산을 토큰화하여 금융화 및 분할화를 촉진하고 가속화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에스토니아의 본사로 둔 벤처 캐피털 회사인 싱글어스는 토지, 숲, 습지, 생물 다양성 등 풍부한 생태적 중요성을 지닌 모든 지역을 토큰화했다. 이겁니다. 예. 기업, 그리고 궁극적으로 개인까지 기업은 토큰을 구매하여 해당 토지와 천연 자원을 일부 소유함으로써 탄소 상세권과 지속적인 소유권을 얻을 수 있다. 예. 싱그러스의 목표는 자연이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자연을 화폐화하여 새로운 금으로 만들고 환경적 영향과 재정적 이익의 매혹적인 조합을 창출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건 우리의 시각이 아니라 비트코인 매거진에라는 매거진의 시각으로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의도적으로 좀 좋게 포장을 하는 기사일 수가 있어요. 이런 기사가 과연 우리한테는 어떤 영향을 끼칠지는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연에 있는 모든 것들을
토큰화해서 그들이 통제하고 관리한다면 어떻게 될 거냐 이런 것들을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일부 국가 정부는 이미 토지와 천연 자산의 토큰화 계획을 세웠는데 특히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이 그렇다. 그래서 이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은 2020년부터 목재와 다이아몬드 매장량을 포함한 토지와 천연 자원을 토큰화를 추진해 왔으며 작년에는 이러한 노력을 가속화하기 위해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미 지구상에 어떤 나라는 이미 하고 있고 시범으로 하고 있고 법안까지도 통과가 됐답니다. 예.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길 석유와 가스 같은 것도 전부 토큰화 한다는 얘기죠. 예. 석유와 가스조차도. 예. 하여튼 뭐 이런 얘기들이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위원장님으로부터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얘기를 들어보고 이런 기사들이 이미 떴다는 겁니다. 근데 이 기사들 여러분들 나중에 기사 전문을 확인하고 싶으면 해당 홈페이지에 방문하면 되는데 홈페이지 주소는 제가 여기에다가 이렇게 적어놨어요. 이 그 PDF 파일은 나중에 위원장님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 거기에다가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예. 요런 기사가 있다는 겁니다. 이미 진행되고 있고, 어느 나라에서는 진행되고, 법도 만들었고,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자원들을 다 토큰화해서 디지털로 만들어서 그들이 통제하고, 하겠다는 겁니다. 이제 돈뿐만이 아니라. 그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게 과연 앞으로 뭐가 있겠냐 이거죠. 그들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뭐예요, 이런. 응? 이 콩조각 같은 거 하나도 이제는 우리 마음대로 뭔가 할 수 없는 그런 세상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이거에 대해서 위원장님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이 블랙록의 토큰화 계획에 대해서 그 많이 말씀을 드려왔는데요. 뭐 제가 이제 영상 피트니 웹이라는 탐사 보도 저널리스트가 어떤 다른 이제 유튜브 채널 같은 데와 인터뷰하면서 많은 영상들을 이제 그렇게 제작을 했었는데 한글 자막을 만들어 가지고 유튜브에 공유를 좀 했었는데 유튜브에서는 좀 삭제가 많이 됐습니다. 저작권 뭐 이런 것 때문에 네이버 TV에는 다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검색을 하셔가지고 좀 영상을 보면은 좀 쉽게 쉽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 여자가. 그러니까 그게 좀 도움이 되실 텐데 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이제 다른 또 다방면으로 이걸 또 보기 때문에 이것이 여러 가지 그러니까 지금의 상황과 지금의 세계 정세 이런 것과 이제 글로벌 리스트들의 어떤 의제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이 다방면에서 좀 더 입체적으로 봤을 때의 어떤 큰 그림을 그려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주식 시장이 있죠. 주식 시장이 있고, 그리고 뭐 채권 시장이 있고, 무슨 선물 시장이 있고, 이 금융 시장을 말하는 겁니다. 이 금융 경제. 그리고 실물 경제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일단 이해를 좀 하셔야 되는데, 실물 경제는 지금 누가 잡고 있습니까? 이제 중국에서 실물 경제의 어떤 생산을 한다라든지, 그 생산한 어떤 제품들을 수출하고, 뭐 이런 것들을 세계의 어떤 공장 같은 역할을 하면서 실물 경제의 어떤 어떤 가장 큰 나라로서 이제 부상을 했고, 이제 브릭스 국가들, 인도라든지 인도, 중국, 러시아, 뭐 땅이 넓고 자원이 많고 그리고 인구가 많은 그런 나라들이죠. 소비 시장도 굉장히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물 경제의 소비 시장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실물 경제 시장에서는 이 서구의 글로벌리스트, 그리고 미국의 달러를 이제 좌지우지하는 어떤 금권 세력들. 자, 이들은 이걸로서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더 이상 어떤 가치를 창출해내기가 힘들어진 것이죠. 이들은 금융시장을 이용해서 세상을 어떻게 보면 지배를 해왔는데 지금껏 가지고 있었던 이런 금융시장을 이제 포화 상태인데다가 거품이 이제 언제 붕괴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시장을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금융시장은 더 이상 투자를 할 수도 없고 어떤 수익을 창출할 수도 없습니다. 이거는 인플레이션을 발생시킬 뿐이죠, 사실은. 더 이상 이 금융 경제를 이용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부를 계속해서 쌓아나가고 사람들을 어떻게 착취하는 것이 것조차도 한계점에 다다른 것입니다. 자, 그럴 때 뭐가 남습니까, 지금? 지금 전 세계에 있는 그 많은 아직까지 개발되지 않은 땅들도 있고, 뭐 산도 있고, 강도 있고, 바다도 있고, 자, 이런 자연 생태계가 있죠. 자, 이것들을 토큰화한다라는 이야기는 뭐냐면은, 어, 이것들을 디지털화해서, 이것을, 어, 돈이 많은 글로벌리스트들이, 에게, 어떻게 보면 이걸 살 수 있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주식 같은 걸로 이제 바꾸게 됩니다. 그 구매할 수 있도록. 주식처럼 상장을 시킵니다. 어떤 예를 들어서 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랜드 캐년을 나스닥에 상장하고 뭐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들이 이것들을 판매하고 구매하고 어떤 시장이 형성되면 그것을 이용해서 이 다시 금융 경제를 지금 어떻게 보면 무너져 가고 있는 이들의 거품 금융 경제를 다시 일으키고 또 몇십 년 동안 또 해먹을 수가 있겠죠. 사람들을 통제할 수 있을 것이고. 자, 이들이 어떤 여지껏 해왔던 이 금융 경제를 이용해서 막 사람들을 노예화하고 했던 작업들이 완전히 포화 상태가 돼서 더 이상 어떤 순환 출자라든지 이런 걸 이용해 가지고 막 돈을 돌려막기를 해도 이 버블이 터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몰리게 된 것입니다. 실물 경제가 뒷받침되지 않다 보니까. 자, 그래서 눈을 돌린 것이죠. 이 자연 생태계 같은 것을 주식같이 이렇게 이것들을 이렇게 분할해 가지고 어 어떤 고유의 어떤 번호를 매깁니다. 디지털 아이디 같은 것을 만들게 되고 그 디지털 아이디를 바탕으로 해서 주식 같은 형태로 그렇게 이제 어떤 특정 금융 시장에서 판매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아마도 이것을 일반인들의 접근을 막고 그 자신들만이 할 수 있는 어떤 거래 이런 플랫폼을 만들지 않을까 보고 있는데 어찌됐든 이들이 하려는 것은 여기서 여지껏 있었던 어떤 금융시장을 다 합친 것보다 뭐 몇 배나 더 큰 그런 거품 이 거품이지만 그 가치를 만든다는 겁니다. 뭐 5경이라 뭐 몇 경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몇십 경이라고 했던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좀 기억은 안 납니다만 그 정도의 어떤 금융 뻥튀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품이겠죠. 자, 이것은 자기들이 지배하고 있는 땅에서만 가능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서유럽 국가라든지 미국이나 뭐 캐나다, 호주 뭐 이런 국가들 뭐 한국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런 예를 들어서 한국으로 따지면은 뭐 설악산 뭐 그 지리산 뭐 국립공원 자 이런 것들을 이제 글로벌리스트가 이제 가져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뭐 춘천 중도 같이 뭐 100년간 무상 임대 뭐 하지 않는 이상 막 대놓고 이제 막 그들이 막 소유해가지고 팔아먹고 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긴 한데 그래서 이제 뭐부터 이들이 할까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그냥 이제 제 추측입니다만 유네스코에 등재돼 있는 그런 유적지를 아마 먼저 토큰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유네스코라는 그 조직은 줄리안 어산지라는 사람이 줄리안 어산지가 아니라 줄리안 헉슬리라는 사람이 이제 창립을 했는데 이 줄리안 헉슬리는 이제 올더스 헉슬리 그 멋진 신세계를 만든 그 올더스 헉슬리와 형제입니다. 이 줄리안 헉슬리는 그 뭐라고 합니까? 음, 우생학 협회의 창립자이기도 합니다. 그 창립자 중 한 명입니다. 자, 그런 사람입니다. 유네스코가 좋은 그 조직이 아니라는 것이죠. 유네스코라는 것은 세계 유적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막 어떻게 보면은 그런 것들로 지정해서 그것들을 자기의 어떤 관리하에서 이제 두게끔 하는 것이죠. 누군가 다른 사람들 국가라든지 얘네들이 뭐 국유지로 삼고 마음대로 자기들의 허락 없이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 제지를 할 수 있습니다. 야, 이거 우리가 이거를 진짜 소중한 유산으로 한 건데 니들은 건들지 마.
뭐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토큰화 할 수 있다라는 것인데 이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글로벌리스트의 어떤 금융 경제 시스템이 무너져 가고 있기 때문에 하는 어떻게 보면 일종의 발악이라고도 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염려되는 것은 이것입니다. 디지털화라는 것. 여기에 이제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사실. 토큰화가 사실, 토큰화라는 것은 그 여러분들이 그 CBDC가 예금 토큰으로 바뀌죠. 예금 토큰이라고 하는데 토큰이라는 말은 뭐 옛날에 우리가 버스 토큰 이게 아니죠. 이것은 코인과 토큰은 또 다르죠. 여러분들 조금 약간 구분은 좀 해주셔야 되긴 하는데 이제 토큰이라는 것은 그 코인은 뭐냐면은 코인은 예를 들어 어떤 코인을 만들었다. 비트코인이 됐든 이더리움이 됐든 자, 이것을 메인넷이라는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자기 이거 코인을 개발한 그런 회사에서 자체적인 프로세스로 이것을 구동하고 할 수 있는 그것을 개발한 것입니다. 그리고 토큰은 이 메인넷을 하지 않은 그러니까는 다른 코인 플랫폼을 가지고 이제 운용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더리움 계열의 코인이 그 토큰이 있고 뭐 이오스 계열이 있고 뭐 이런 뭐 BNB 바이낸스 코인 계열이 있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부가적인 이야기인데 이 토큰이라는 것은 하나의 어떤 다른 플랫폼 그러니까는 이제 비트코인이나 어떤 가상화폐를 하는 사람들은 조금 이해를 잘 하실 텐데 토큰이라는 자체가 어떤 그 중앙화된 어떤 플랫폼에 기생하는 한마디로 말해서 종속되어 있는 그런 존재로서 약간 해석을 해야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블랙록에서 얘기하는 토커나이즈들은 이제 뭐 다른 의미로 쓰일 수도 있지만은 이들이 약간 이중적으로 약간 어떤 단어 같은 것을 이중적으로 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는 약간 이런 생각도 좀 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자신들이 어떤 중앙에서 관리하는 상태에서 어떤 이것들을 디지털화 해야지 독립적으로 무언가를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도 그렇죠. 스테이블 코인도 중앙에서 관리를 하죠. 탈중앙화 코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뭐, 이것이 약간 연결되는 것이 블랙록이라든지 이런 회사가 이런 것을 하면서 스테이블 코인을 또 굉장히 개발을 합니다. 그 USDC 서클이라는 USDT는 테더고, 자, 그래서 USD 또 다른 거 또 있습니다. 자, 이것들을 이제 트럼프라든지 공화당에서는 CBDC를 반대한다면서 스테이블 코인을 막 이렇게 밀어붙이고 있죠. 다른 점을 설명드리자면, 스테이블 코인은 기업에서 투자합니다. 지금 보면은 미국에서 하는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도 이런 AI에 엄청난 천문학적인 액수를 집어넣는데 이것의 주체가 뭐냐라는 것이죠. 기업들입니다. 기업. 블랙록, 뭐 오라클, 오픈 AI,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소프트뱅크. 야, 이 글로벌리스트 기업가들, 그 과두 기업가들이 이런 그 스테이블 코인 같은 거에 투자를 하고 그들의 소유나 마찬가지입니다. 더 무섭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이거를 좀 글로벌리스트나 우리가 딥스테이트의 어떤 금권 세력을 아는 그 사람들이라면 정부에서 하는 CBDC보다 더 무서운 것이 기업가들이 하는 이 스테이블 코인이다. 왜냐면은 기업가는 뭐 애국심도 없고 그리고 어떤 소속 국가도 없고 소속 이게 없습니다.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았고 자신들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 어떤 짓이든 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것이 사실 더 무섭습니다. 그래서 오라클의 CEO 레리 앨리슨 같은 사람은 뭐 이야기하죠. 경찰차도 없어지고 나중에는 고속도로 추격전을 안 하고 드론이 쫓아가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토큰화 과정 자체는 중앙의 어떤 플랫폼, 그것은 어떻게 보면 이 플랫폼을 소유한 기업, 기업, 그리고 그 기업을 소유한 투자회사, 이 투자회사를 소유한 가문, 이런 식으로 올라가게 되죠.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USDC가 됐든 USDT가 됐든 테더가 됐든 서클이 됐든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한 어떤 재단이 있을 것이고 여기에 투자한 어떤 기업이 있을 것입니다. 그 기업이 있다면 이 기업은 주식에 상장된 기업이기 때문에 주주 자본주의에서 가장 많은 주식을 가진 사람이 거의 그 소유주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뱅가드나 블랙록이 이런 주식이 상장된 나스닥이나 이런 곳에 상장된
글로벌 기업의 대부분의 기업의 가장 많은 주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뱅가드와 블랙록은 서로 순환 출자를 하는 뭐 모기업, 자기업 형태로 이렇게 거의 공동회사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직 그 확실하게 우리가 증거를 알 수는 없지만은 이 블랙록 같은나 뱅가드의 가장 많은 지분 내지는 실제 소유주가 로스차일드나 록펠러 이런 가문들이라고 우리는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을 모든 것을 풀어가지고 보면은 결국은 이 디지털화해서 만든 그런 어떤 그 소유물들이 있겠죠. 그것이 뭐 자연이 됐든 동물이 됐든 인간이 됐든 최종적으로 이 기업과 어떤 투자회사와 이 모든 것을 거쳐서 그 일개 가문 몇 개의 가문, 그 가문을 제외하고는 다 완전하게 노예화가 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이들이 만약에 이 어젠다를 성공시킨다라고 하면 그렇게 됩니다. 로스차일드가 됐든 록펠러가 됐든 아니면 뭐 또 다른 그 어떤 그 네덜란드나 뭐 이런 벨기에나 뭐 스웨덴이나 여기에는 그 왕족들이 어떤 그 가문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 어떤 소수의 가문이 전 세계를 완전하게 통치하게 되죠. 이것을 이들이 사실은 구현하기 위해서 여지껏 많은 그런 과정들을 겪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때가 되면 이제는 중간 관리자들이 다 필요 없게 됩니다. 이 완전하게 과두제가 됩니다. 그래서 어 버나드 그 로널드 버나드라는 사람이 전 은행가 출신인가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전 세계는 3천 명의 사이코패스들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유명한 이야기를 이제 인터뷰에서 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뭐 3천 명이 됐든 300명이 됐든 이 극소수의 사람들이 이 전 세계 80억 인구를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중간 관리자도 필요가 없죠. 대통령 같은 거 필요 없죠. 정부도 필요 없습니다. 자, 이런 과정들에 있다. 이거 언제 될지 모릅니다, 사실. 2030년에 완성이 안 될 수도 있죠. 그렇다고 포기하겠습니까, 이들이? 2050년에 될 수도 있겠죠. 자, 이 모든 것의 그 청사진을 보기 위해서는 문재인 정부 때 했던 디지털 뉴딜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디지털 뉴딜에 관련된 기사를 보시면은 제가 좀 오래돼가지고 자세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그 디지털 뉴딜 안에 많은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스마트 시티, 사물 인터넷, 디지털 트윈, 그리고 또 AI 정부, 뭐 그리고 딥러닝 그 뭐 이런 것들 쭉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빠르게 추진했습니다. 지금 AI가 막 대두되고 한국에 AI 인프라가 많은 것도 이 문재인 정권 때 이제 디지털 뉴딜로 빠르게 출발했고 자, 그때 윤석열로 바뀌어도 바뀐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은 문재인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뭘 해야 됐습니까, 사실? 디지털 통제사회를 반대했으면 됐죠, 사실. 윤석열을 지지하면서 정치인을 끌어내릴 게 아니라 윤석열을 끌어내릴 사람들이 다음에 뭐 이재명이 됐든 누가 됐든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똑같습니다. 변하는 거 하나 없습니다. 그 디지털 뉴딜 통제사회는 가속화되겠죠. 사람 바뀌어도 바뀌는 거 없습니다. 이거 정치는 사람들을 갈라놓고 싸우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반대급부로 그 사람들의 니즈에 맞게끔 이 통제사회를 구축하기 위함이죠. 우파들은 CBDC랑 디지털 아이디를 반대한다고 하지만 이들에게 어떤 반중 감정을 내세우고 부정선거 이슈를 던져주면은 부정선거를 막기 위해서 디지털 신원인증 유권자 시스템 내지는 디지털 출입국 시스템으로 중국이 입국을 막는다면 다 찬성할 겁니다. 대부분 한 90% 이상이. 자,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들이 좌우로 분열시켜가지고 이게 미끼를 던지는 것이죠. 좌파들은 어차피 뭐 이런 것을 반대를 안 했으니까는 따라갈 것이고. 자, 그래서 그들의 니즈에 맞게끔, 정치적인 성향에 맞게끔 어떤 특정 주제를 주고, 결국은 이 디지털 통제사회로 간다. 바뀌지 않는다. 정치인이 바뀌고, 정부를 수십 번, 수백 번 갈아치워도 바뀌지 않는다. 이거를 여러분들은 최소한 우리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들은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결론은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고 하자 하는 결론은 이것은 그 두 가지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면성. 이 모든 것을 토큰화해서 우리가 디스토피아 영화에서 본 것처럼 물을 사고 파는 것은 뭐 아무것도 아니죠. 지금 물을 사고 팔고 있으니까 공기를 사고 팔고 그렇죠? 이들이 막 그 택배 기사 같은 데 보면은 방독면을 쓰지 않으면 밖에 나가질 못합니다. 자, 그래서 공기를 사고 팔고
그리고 이제 식량 같은 것도 이제 부족해지고 먹을 게 없죠. 사람들은 어떤 배급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자, 그리고 여행 같은 거는 못 갑니다. 부자들만 갈 수 있죠. 탄소 배출권을 사고 팝니다. 왜냐면 가난한 사람들은 내가 진짜 먹고 살기 힘들기 때문에 내가 소모할 수 있는 탄소 배출권을 부자들에게 팔게 됩니다. 그럼 부자들은 탄소 배출권을 사들여가지고 비행기 제트기를 타고 여행도 다니고 고기도 사 먹고 뭐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게 완전하게 지배층 소수의 지배층과 다수의 피지배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들이 꿈꾸는 사회죠. 뭐 시간도 사고 팔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인타임이란 영화에서는 그런 게 나오기도 하는데 자, 그런 식으로 이제 말도 안 되는 것들을 사고 팔고 하는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기업가의 이런 글로벌리스트 기업가의 어떤 논리이기도 하고 그들의 어떤 의제를 반영하는 것이다. 그 자체가 완전하게 통제되는 디스토피아 세상이 영화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다, 지금. 자,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AI 자체를 지금 막 반대한다고 해서 반대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런 것에 이제 막 매몰돼 있으면 사실 AI를 저는 반대하지만은, 우리가 이제 손쉽게 이들을 막을 수 있는 것들, 그리고 가장 먼저 해야 될 것들을 막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약간 전략적으로 해야겠죠. AI를 그 사람들을 통제하는 용도로 쓰이게 될 거라고 보지만은, 사람들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우리의 생체 인식 신원 인증 시스템과 결합이 돼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생체 인식 인증 시스템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반대해야겠죠. 예를 들어서 안면이식 같은 걸 등록하라고 뭐 회사에서 너 그 출근할 때 안면이식 하라고 하면은 그런 모르겠습니다. 일자리가 없는데 뭐 그런 데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자, 그런 것을 단호히 우리는 거부해야 된다. 그 정부에서 디지털 아이디를 만들려고 할 때 이걸 거부해야겠죠. 왜냐면은 디지털 아이디 자체가 뭐 위험할 수 있지만은 거기에 생체 인식 인증 시스템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게 위험한 겁니다. 가장 위험하죠. 자, 그래서 홍채 인식과 안면 인식을 대놓고 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생체 인식 인증 시스템이 제도화되는 순간 우리는 저항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안타깝지만 집 밖에 나가서 내가 시위를 하려고 하면은 아, 이제 안면 인식을 이제 집 밖에 나가자마자 안면 인식 지능형 CCTV가 인식해서 그 사람을 어떤 어떻게 보면 정부에 반대하는 반정부주의자로 이제 딱 낙인을 찍을 수 있겠죠. 저항 못 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백신을 안 맞을 수 있었지만은 그때가 되면은 이제 이 백신 패스보다 더 강한 그런 조치들을 취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상에서는 뭐가 안 됩니까, 여러분? 계좌를 막아버리면 끝인데. 자, 그래서 이 토큰화 계획은 이들의 어떤 무너져가는 금융 경제에 다시금 어떤 활력을 넣고 거품 경제를 얼마간 더 유지하기 위한 어떤 수단으로 쓰일 것이고, 첫째로. 두 번째로는 이런 사물과 생물과 뭐 생태계 그리고 거기에 더불어서 당연히 사람에게도 고유의 디지털 아이디를 부여하게 됩니다. 자, 그것이 인간도 소유물이 되는 것이죠. 디지털 아이디를 만들면은 저는 궁극적으로는 어떤 특정 기업의 소유물이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디지털 아이디 신원 인증 시스템을 그 기술을 특허를 보유한 기업의 소유물이 되는 것입니다. 낙인이 찍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나중에는 뭐 QR 코드를 뭐 이마에다 딱 갖다 대서 뭐 할지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찌됐든 디지털 아이디가 다 부여된다. 모든 것에. 그래서 디지털 아이디가 부여된 것들은 매매가 가능하고 구입이 가능하다. 사람을 사고 팔 수도 있다. 왜냐면은 소유물이니까. 돈 많은 사람은 노예시장처럼 사람을 사갈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다. 자, 그래서 굉장히 이 디지털 아이디라는 것이 소나 가축들이 이렇게 바코드 찍듯이 그런 식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실제로 그렇게 추진하는 것이 디지털 아이디다. 근데 소한테 찍는 바코드와 다르게 디지털 상에서 모든 것이 관리가 가능하다. 사람을 추적할 수 있고 실시간으로 위치 추적이 가능하고 그리고 동물이나 어떤 물건 같은 것, 자, 이런 것도 24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하다. 그리고 그런 모든 정보가 데이터 센터와 송수신으로 연결이 된다. 이 데이터 센터가 사실 어떻게 보면 제가 아킬레스건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저는 이것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가 이것들 스마트 시티와 스마트 통제 사회를
지탱하지 못할 과부하가 걸려서 지탱하지 못할 그럴 가능성을 저는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뭐 그 외에는 우리가 반대하는 것밖에 없겠죠. 근데 너무나도 소수라 모르겠습니다. 좀 운도 따라줘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이런 디스토피아 세상에서 살지 않기 위해서는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